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터무니없는 정치 공작이라며 출처 없는 괴문서로 국민을 혼동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의혹 당사자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도 오전에 먼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검찰에서 고발장을 전달받았는지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지지율 답보 상태인 이낙연 전 대표가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이 전 대표는 모든 것을 던져 정권 재창출을 이루겠다며 광주에서 국회의원직 사퇴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이 당 관계자 여러 명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민주당은 해당 시의원의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청진을 한다며 옷을 올리게 한 뒤 여성 환자를 몰래 촬영한 의사가 적발됐습니다. 이 의사의 휴대전화에는 다른 여성들의 사진과 동영상도 발견됐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수도권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서울 지역 외국인의 확진 비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지역 확진자 가운데 외국인 비율이 10%에 육박했습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면 돌파에 나섰습니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여권은 윤 전 총장이 그 정점에 있다고 공격해왔죠.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검찰이 사주했다는 고발장을 괴문서라고 규정하면서 국민 상대로 사기치지 말라며 여권을 강하게 공격했습니다. 2002년 김대엽 사건까지 언급하며 정치 공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내가 그렇게 무섭냐? 국회가 조사하겠다고 부르면 당당하게 응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자, 지난해 국감 이후에 가장 격앙된 모습을 보였는데요. 첫 소식 이다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여권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번번이 그 선거 때마다 이런 식의 그 공작과 선동을 가지고 이렇게 선거를 치르려고 해서 되겠냐 하는 정말 한심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18분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윤 전 총장은 고발 사주 의혹이 정치 공작임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좀 정치 공작을 하려면 좀 잘 준비해서 제대로 좀 하고 면책 특권 뒤에 숨지 말고 또 어디 재소작 들먹이지 말고 여권 전체를 향한 경고도 날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치 공작 제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저 하나 그런 공작으로 제거하면 정권 창출이 그냥 됩니까? 당당하게 하십시오.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부터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전달받았다고 한 인터넷 매체가 보도한 고발장에 대해선 괴문서라고 주장했습니다. 시나리오가 하도 뻔해가지고 어떠한 신빙성 있는 근거로서 그걸 가지고 의혹도 제기하고 문제도 삼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게 없는 문서는 소위 괴문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당의 고발을 사주하는 것 자체가 검찰총장 시절에 유리할 게 없었다며 앞뒤가 맞지 않다고도 했습니다. 이번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사람에 대해 공익신고자 요건을 충족했다고 한 대검찰청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부르면 출석해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넷 매체가 한번 보도하면은 정당의 전현직 대표와 의원, 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벌떼처럼 나서서 떠들고 저를 국회로 불러주십시오. 윤 전 총장은 캠프 차원의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오늘 오전엔 김웅 국민의힘 의원 기자회견도 있었습니다. 이 검찰로부터 고발 사주를 받아 그걸 당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 당사자의 첫 번째 공식 해명이라 관심이 쏠렸죠. 30분 넘게 이 땀까지 흘리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했지만 이 속 시원한 해명은 없었습니다. 안보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쟁점에 대해
기억이 안 난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고발장 등을 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고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걸 기억을 못하고 있다고 어떻게 그 당시에 저장됐는지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법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은 자신이 쓰지 않았다며 수사기관에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그 진위 여부는 제보자의 휴대전화와 손모 검사의 PC 등을 기반으로 조사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하여 하루빨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여당을 향해서는 일체의 공작을 중단하라고 경고했고 인터넷 매체에 의혹을 전달한 제보자를 특정하며 조작 가능성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받았던 자료를 당 선거 관련해서 중요 직책에 계신 분에게만 전달을 했습니다. 그분 신원이 밝혀지면 제보 경위도 아마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 의원은 어제 전화통화에서는 제보자가 국민의힘 쪽이 아닌 황당한 캠프에 가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김 의원은 검찰 쪽 전달자로 지목된 손준성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에게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외로운 상황이라고 들었는데 너라도 보필하고 힘내라는 격려 문자를 보낸 정도라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여야 모두 윤석열 전 총장과 김웅 의원의 오늘 기자회견에 촉각을 곤두세웠는데요. 자, 먼저 국민의힘은 뭔가 속 시원한 해명을 내놓지 못한 이 김웅 의원을 향한 불만이 가득한 분위기입니다. 이 당 지도부가 나서서 진상 파악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지만 이준석 대표는 아직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강한 반박에 국민의힘의 다른 대선 후보 캠프는 비판을 자제하고 일단 수긍하는 분위기입니다. 홍준표 캠프 관계자는 어떤 공작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의혹에 대해 지나치게 반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유승민 캠프 관계자는 윤 전 총장으로선 답답할 수밖에 없으니 할 소리를 한 것 아니겠냐고 밝혔습니다. 당이 먼저 진상규명을 해 여권 공격의 빌미를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당에서 철저한 조사를 해서 결과를 가지고 오히려 검찰을 압박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는 통화에서 당이 개인적인 메신저까지 조사할 수는 없다며 당 조사의 한계를 거론했습니다. 김웅 의원의 해명 기자회견에 대해선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중진 의원은 기억이 안 난다고만 할 거면 기자회견을 왜 했냐며 당에 누를 끼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제보자가 다른 캠프에 가 있다는 김웅 의원의 발언에 대해선 각 캠프마다 입장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홍준표 캠프 관계자는 우리 캠프와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했고 김 의원이 대변인으로 몸담았던 유승민 캠프는 김 의원과 상의한 것도 유 전 의원이 관여한 것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회견을 지켜본 여당은 윽박만 질렀다며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이 본질을 가린 억지 주장이라고 비판했는데요. 김웅 의원을 향해선 법을 피해가는 법꾸라지가 생각난다고 공격했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캠프는 윤 전 총장을 향해 화풀이 기자회견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공익신고자인 제보자를 공격했다며 메시지로 반박을 못하니 메신저를 공격하는 뻔한 수작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지사 캠프는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의 특정 후보 캠프설이 나돌자 논란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에도 나섰습니다. 이재명 캠프 관계자는 혹시나 해서 전국 조직 라인을 총동원해 거론되는 제보자 이름을 확인했지만 그 흔한 임명장 명단에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도 윤 전 총장을 향해 신뢰성을 깎으려는 의도된 기자회견을 했다고 공격했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제보자의 정치적 행적을 문제 삼아 본질을 가려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국민 상대로 이렇게 윽박지르는 태도는 대선 후보의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며 윤 전 총장의 태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민주당은 윤 전 총장을 향해 수사부터 받으라고 압박했습니다. 서초동에서 불법 정치를 했습니다. 국민 앞에 사죄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앞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오락가락 해명에 이어서 누구인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만 남은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무책임한 기자회견 내용이었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는 법을 잘 아는 만큼 법을 피해가는 법꾸라지라는 단어가 생각난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자, 이제 이 검찰과 공수처로 이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대검찰청은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가 이 공익신고자가 맞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검 감찰부가 조만간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는데요. 공수처도 윤 전 총장을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불러 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의 진상을 조사하는 대검찰청 감찰부는 제보자를 사실상 공익신고자로 봤습니다. 제보자가 제출한 공익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법률상 공익신고자 요건에 충족한다고 밝힌 겁니다. 의혹이 불거진 지 5일 만에 내린 검찰의 판단입니다. 신변보호 조치 등의 결정을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최종 판단은 아니지만 제보자는 사실상 공익신고자와 마찬가지 보호를 받게 됩니다. 다만 권익위원회는 제보자로부터 신변보호 신청을 접수한 바도 없고 제보자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일각에선 의혹의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제보 내용이 공익신고로 보호받는 셈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언론에 이미 공개됐거나 거짓일 경우 사실관계 확인을 중단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 제보의 경우 먼저 언론에 공개됐고 제보의 진위 여부도 가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친정부 성향인 대검 감찰부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조사를 강행하기 위해 밀어붙였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조사도 본격화됐습니다. 공수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오늘 소환 조사했습니다. 대검 감찰을 기다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공수처가 수사를 실행하려고 하는 그런 좀 저는 의지를 많이 느꼈습니다. 공수처는 조만간 정식 수사에 나설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자, 이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오늘 야권 인사들의 이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정치부 노은지 차장과 지금 국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요, 이 당사자인 김웅 의원이 길게 일단 설명을 했어요.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 겁니까? 네, 쟁점이 일단은 크게 두 갈래로 나눠져 있는데요. 김웅 의원이 손준성 검사로부터 고발장 초안을 받아서 당에 전달을 했고 손 검사의 윗선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있다는 고발 사주 의혹, 그리고 김 의원으로부터 고발장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인터넷 매체에 제보한 과정과 그 의도를 둘러싸고 제기된 정치 공작 의혹입니다. 여권은 고발 사주 의혹을 키우고 있고 윤석열 총장과 김웅 의원 또 야권 일각에서는 정치 공작을 의심하는데요. 손 검사는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전달한 적이 없다. 또 김 의원은 기억이 안 난다고 하고 있어서 고발 사주 의혹은 현재 진행 중인 대검 감찰에서 밝혀질 부분입니다. 그럼 뒷부분을 살펴보면 이 김웅 의원은 제보자에 주목하라고 하면서도 이름을 밝히진 않고 있어요. 이게 지금 대검이 공익신고자로 받아준 인물이죠. 네, 그렇습니다. 공익신고자 신분이 되면 누군지 추정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김 의원도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런 점을 여러 번 언급하면서 말을 아꼈는데요. 대신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당 선거 관련해서 중요 직책에 계신 분에게 만 전달을 했습니다. 그때 제 신분이 부장검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어떤 명함을 들고 다니고 있었는지 어떤 명함을 줬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제보자 부분에 있었을 때는 제가 거의 좀 특정이 됩니다. 제보자는 당에 전달해 주려고 하는 사람이었고 이거는 법률 파트 쪽에 있는 사람한테 준 겁니다. 네, 저렇게 말을 하면서 강조한 것이 제보자의 신원이 밝혀지면 제보 경위도 드러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 보도 보면 이미 제보자 후보군이 좀 좁혀진 것 같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김 의원이 일단 저희 채널A에 황당한 캠프에 가 있는 사람이다. 현재 우리 당 쪽 캠프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여당에서는 야당 캠프 사람인 것 같다고 하면서 설이 분분한데요. 이름이 거론된 인사 중에 입장문을 내고 반박한 사람도 있었고 제가 따로 통화했던 사람은 총선 전에 내가 김웅 의원과 같이 일한 건 맞지만 나는 제보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오후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이 제보자를 알고 있는 듯
못하게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네, 기자회견에서 공작이다, 선동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제보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터넷 매체에다가 제일 먼저 제보했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전부 다 알고 계시죠? 그 사람의 신상에 대해서.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 여의도판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고 저도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은 어떻게 일정 부분 신원 노출을 감수하고 언론에 제보부터 한 사람이 공익신고자가 되냐, 검찰은 요건도 되지 않은 사람을 느닷없이 공익신고자로 만드는 기관이냐고 비판했습니다. 네, 저렇게 격앙된 목소리로 나선 이 윤 전 총장 반박도 한번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네,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이제 고발장의 내용, 고발 사주했다는 행위, 손준성 검사와의 관계 이렇게 세 가지인데 고발장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문제를 삼았습니다. 여러 사건을 묶어서 고발장을 쓰는 건 상식에 맞지 않고 또 검사가 작성한 문장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또 두 번째로는 고발을 사주할 이유가 없다고 했는데요. 수사가 진행 중이고 또 수사를 해보면 무관하다는 게 드러날 아내의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왜 굳이 야당에 고발해달라고 하겠냐는 겁니다. 또 당시 총장으로 일하면서 수사 지휘권도 박탈됐는데 야당을 통해 고발시켜서 뭐 어쩌겠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손준성 검사가 총장의 지시를 받는 자리다 이런 의혹도 부인했는데요. 본래 손 검사가 하는 일이라면 대검 차장이나 총장이었던 자신에게 보고를 했겠지만 개별적으로 누구를 만나거나 문건을 주고받고 하는 것을 총장에게 결재받고 하겠냐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그런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윤 전 총장 할 말을 다 했다면서 말을 아끼더니 오늘 왜 이렇게 갑자기 나선 겁니까? 일단은 윤석열 캠프에서 이미 고발 사주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입장문은 냈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논리적으로 반박을 해봤자 윤석열 검찰의 쿠데타다, 또 국기문란 사건이다 이런 식의 여권의 프레임만 부각되니까 공작과 선동이라고 주장하면서 정면 대응을 선언한 겁니다. 여권의 공격이 윤 전 총장에게 집중되는 상황이 지난해에 총장 직무에서 배제됐을 당시와도 유사한데요. 탄압받는 야권 유력 주자의 모습을 부각해서 야권 지지층은 결집시키고 또 여권이 무서워하는 후보는 윤석열 본인이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노은지 차장이었습니다. 자, 저희 단독 보도로 좀 이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직 서울시 의원이 내부 당 관계자들을 여럿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미 민주당 윤리기구에서 확인까지 마쳤다는데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성혜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의회 김평남 시의원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강남 제2선거구 시의원으로 당선됐습니다. 강남구 출신의 김평남 의원입니다.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든 상관없이 그냥 진행을 한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으며 지난해엔 지방자치 의정 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김 시의원이 지난해 말부터 같은 당 소속 관계자 여러 명을 상대로 수차례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익명의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했는데 당 윤리기구의 조사 결과 김 시의원이 상습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하고 술자리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의뢰는 하지 않고 당 차원에서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당에서는 사건에 대해 접수를 받고 바로 제명 처리가 됐고요. 그런데 김 시의원은 제명 처분을 통보받기 직전인 지난달 30일 돌연 탈당계를 제출했습니다. 본인이 보고를 하고 탈당하는 신청을 낸 것 같아요. 당 안팎에선 제명되면 향후 당의 공천을 받기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잦은 탈당을 택한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탈당했다고 들었는데 좀 사유를 여쭙고자 연락드렸는데요. 그냥 시장이 여러 그냥 윤리위에 따로 제소된 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탈당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시의원은 탈당 당일까지도 시의회 위원회에서 사회를 받지만 지라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지라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채널A의 추가 해명 요구엔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네, 단독 취재 사건 하나 더 전해드립니다. 병원에서 의사에게 진찰을 받던 여성이 당혹스러운 일을 겪었습니다. 청진을 하던 의사의 휴대전화가 자신의 신체를 몰래 찍고 있었던 겁니다. 먼저 여현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대형 상가 건물 앞에 경찰차가 멈춥니다. 곧바로 경찰관 2명이 내려 상가로 들어갑니다. 병원에서 진료 중 몰래카메라 피해를 당한 것 같다는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겁니다.
피해자는 청진기로 진찰을 받던 중 책상 위에 놓인 의사의 휴대전화기가 자신의 몸쪽을 향해 있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이 30대 남성 의사의 휴대전화를 확인했더니 실제로 피해자가 진찰받는 모습의 동영상이 찍혀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휴대전화기에는 추가 피해자로 의심되는 다른 여성들의 동영상과 사진도 다수 저장돼 있었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기를 증거물로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하고 추가 피해자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포렌식 결과 해당 의사가 직접 촬영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병원의 진료 기록과 일일이 대조하며 추가 피해자 여부를 가릴 예정입니다. 병원 측은 이번 사건이 드러난 직후 해당 의사를 퇴사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당 의사가 병원에 온 지 6개월도 되지 않았고 채용 당시 성범죄 전과도 없어 의심을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는 해당 의사의 해명과 반론을 직접 듣기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해당 의사를 불러 불법 촬영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여영교입니다. 환자의 신체를 살피는 의사가 성범죄를 저지른다니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더 큰 문제는 환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의 면허를 빼앗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잠들어 있습니다. 이어서 김은지 기자입니다. 경기도에서 개인 병원을 운영하던 의사 A씨. 지난 2018년 7월 17살 청소년 환자에게 최면 치료를 한다며 눈을 감게 한 뒤 성추행을 했습니다. 이때 환자가 경찰에 신고해 수사를 받았는데 계속 진료를 이어가다 4개월 만에 또 다른 여성 환자를 추행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의사 면허는 그대로입니다. 현행법상 의사 결격 사유는 강간, 살인, 폭행 등의 강력범죄 여부와 관계없이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거나 허위 진료비를 청구하는 행위 등에 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들의 성범죄는 해마다 100건이 넘고 강간, 강제추행 등 강력범죄가 대부분입니다. 환자가 무방비 상태에 놓이는 진료 상황을 고려한다면 의사 자격에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진료를 받는 상황을 악용해서 성범죄를 저지른 그런 의사들에게는 면허 취소 처분까지 내려져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고 이상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를 통과했지만 의사단체 등의 반대로 7개월째 계류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은지입니다. 추석 연휴가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확진자가 다시 2,000명을 넘었습니다. 수도권은 역대 최다 확진자 수를 또 찍었습니다. 확진자 상황 허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일주일 만에 다시 2,000명을 돌파했습니다. 10명 중 7명은 수도권인데 1,476명으로 역대 최다입니다. 문제는 매주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수도권의 경우 유행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동량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난 휴가철 이후 수도권, 비수도권, 다시 수도권으로 반복되는 메아리 확산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학교 전면 등교가 시작된 데다 대이동이 예상되는 추석 연휴도 열흘 앞으로 다가와 확진자는 더욱 폭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거리두기의 효과성 자체는 점점 이전에 비해서 좀 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 하지만 정부는 오히려 이번 주부터 백신 접종 완료를 전제로 사적 모임 제한 일부를 풀었습니다. 어디 관광지를 가도 사람 많고 유명한 식당 가면 아직도 웨이팅 다 하고 있고, 우리 방역 기준에 맞춰서 하다가 코로나 걸렸으면 어떻게 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냥 일상생활을 하는 거죠. 여기다 섣부른 위드 코로나 언급으로 국민들에게 방역 완화란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허욱입니다. 특히 서울은 외국인 확진자가 급증해서 비중이 10명 중 1명이나 됩니다. 공무원들이 외국인 밀집구역까지 찾아가 백신 접종을 호소하고 있는데 일부 외국인들은 꺼리는 분위기입니다. 장하연 기자입니다. 사람들로 가득한 시장에서 구청 직원이 중국어 안내문을 나눠줍니다. 백신 접종하시면 백신 접종하라고 우리 지금 이제 선전하는 거예요. 국내 거주 외국인의 코로나19 확진이 잇따르는 가운데 중국 동포가 많은 지역을 찾아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라고 당부하는 겁니다. 지난 7월까지
서울시 누적 확진자에서 6.3%를 차지했던 외국인 비중은 한 달 만에 3%포인트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서울의 확진자 10명 중 1명이 외국인인 겁니다. 하지만 강제 추방을 우려하는 불법 체류 외국인은 접종을 꺼리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백신 1차 접종률은 58.4%, 2차 접종률은 34.6%인데 외국인은 1차 40.7%, 2차 17.2% 수준에 불과합니다. 불법 체류자도 여권만 있으면 무료로 백신을 맞을 수 있고 강제 추방하지 않는다고 알리는 이유입니다. 불법으로 와서 일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로 정상이 있으면 국가에서 뭐 비용 받는 것도 아니고 예방접종도 받아라고 전에 홍보를 해주세요. 서울시는 외국인 거주자가 많은 구로, 영등포, 용산구의 외국인 접종률을 끌어올리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청해부대 집단 감염 사태에 대한 국방부의 자체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대원의 90%가 코로나에 감염돼 조기 귀국한 사상 초유의 사건이었죠. 그런데도 노력이 부족했다, 다소 아쉽다 이런 경고에 그쳤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301명 승조원 중에 272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돼 조기 귀국한 사상 초유의 사태. 국방부의 자체 감사 결과는 국방부, 합참, 해군 등 6곳에 대한 기관 경고였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거나 대책을 강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일부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6개 기관과 부서에 경고 처분하였습니다. 잘못은 인정했지만 개개인을 징계까지 할 사항은 아니라고 본 겁니다.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백신 접종을 적극 검토하지 않은 점은 다소 아쉽다. 정확도가 높은 신속 항원 진단 키트를 보내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방역 지침 준수가 다소 미흡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군의 대응을 질타하고 우리 군이 나름대로 대응했지만 국민의 눈에는 부족하고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가족들에게 송구하다며 SNS 메시지까지 냈지만 군 관련자 징계는 단 한 명도 없었던 겁니다. 초유의 방역 참사에 대한 국방부 셀프 감사는 용두사미로 끝났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코로나로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길어지고 있는 와중에 일부 불법 유흥업소의 꼼수 영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약 손님을 멀리서 몰래 태워오다가 구청 CCTV에 딱 걸리기도 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구의 유흥주점. 얼굴을 가린 사람들이 줄줄이 걸어 나옵니다. 자, 방으로 안내를 하세요. 이 업소는 손님과 종업원들을 대기 장소에 불러놓고 차량에 태워 몰래 입장시키는 수법으로 단속의 눈을 피했습니다. 적발된 업소에서 200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경찰과 구청 관제실은 이 고화질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 종업원과 손님들이 차를 타고 이동하는 동선을 추적했습니다. 올해에만 2차례 적발됐는데도 불법 영업을 계속한다는 신고가 이어지자 경찰은 증거를 잡기 위해 서초구청에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구청 관제실은 2주간 근처 CCTV 영상을 분석해 불법 영업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손님의 대기 장소와 차량의 이동 경로를 파악한 뒤 업소를 급습해 종업원과 손님 등 53명을 적발했습니다. 전부 다 그대로 계세요. 움직이시면 범인이 높이될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서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된 유흥주점. 지난 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여성이 방문했는데도 영업을 이어왔습니다. 경찰은 업주와 손님 등 19명을 현장에서 적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좀 더 많은 청년들이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 최초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에 도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직원들이나 자녀가 없는 부부에게도 기회가 생기는 건데 이렇게 제도가 바뀌어도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게 문제입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청년층을 위해 민간 분양 아파트의 특별공급 청약 문턱이 낮아집니다. 소득 기준에 걸리는 대기업 맞벌이 부부, 혼인 및 자녀 유무 기준에 걸리는 1인 가구, 자녀 없는 부부에게도 기회를 열어준다는 겁니다. 1인 가구, 맞벌이 부부, 무자녀 신혼부부와 같이 사각지대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주택 매매 수요를 새롭게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초 맞벌이 신혼부부 특별공급,
즉 특공의 소득 기준은 3인 가구 기준 월 평균 965만 원 이하였습니다. 하지만 전체 특공 물량 가운데 30%에선 소득 기준 없이 추첨하고 대신 이른바 금수저 특공을 막기 위해 부동산 자산 기준을 적용합니다. 혼인 중에다 유자녀여야 했던 생애 최초 특공도 1인 가구와 무자녀 부부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들은 일단 반기는 분위기. 하지만 결국 한정된 물량 탓에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내년부터 전체적인 공급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 효과는 미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본질적으로 전체 공급을 늘리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일반 공급 가점제 비중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장기간 무주택을 유지한 4050 세대 등의 청약 당첨 기회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오늘 국토교통부가 신혼부부 등의 아파트 청약 당첨 기회를 넓히겠다고 발표한 이후 신혼부부 등 2030 세대의 청약 당첨이 그만큼 어렵다는 현실이 반영됐죠. 최근까지도 신혼부부 사이엔 청약에 당첨되려면 위장 미혼, 그러니까 결혼은 했어도 혼인신고는 미뤄야 유리하다는 게 상식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왜 그런지 근거는 있는지 따져봅니다. 공공이나 민간 아파트 청약 방식 크게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으로 나뉩니다. 일반 공급은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가점이 높아지는 구조라 40대 이상의 당첨 확률이 높은데요. 그래서 2030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나 생애 최초 특별 공급에 주로 청약을 해왔습니다. 신혼부부 대상 특별 공급의 가점 계산 방식이 이른바 위장 미혼을 부추긴다는 지적인데요. 가점 기준표를 볼까요? 미성년 자녀 수, 혼인 기간, 해당 지역 거주 기간, 청약 저축, 납입 횟수 등에 따라서 가점이 올라가는데 보통 13점 만점에 11점이 넘어야 당첨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주 기간이나 청약 저축 가점은 상대적으로 받기 쉬운 반면 결혼 3년 안에 다자녀를 두기는 어려워서 추가 가점을 받기는 어려운 구조인데요. 그래서 첫 아이 출생 무렵에 혼인 신고를 해서 혼인 기간 가점과 자녀 가점을 한꺼번에 챙기려는 겁니다. 남은 3년 안에 둘째를 낳아 가점이 추가되면 당첨 확률은 더 높아지겠죠. 아이가 20년 2월생이고 혼인신고를 1월쯤에 했어요. 최대한 혼인신고를 미뤄놔야 가점이 높거나 신혼특공을 쓸 수 있는 요건이 되니까. 정부가 이번에 생애 최초나 신혼부부용 특공 물량 30%는 자녀 수 등과 무관하게 무작위 추첨 공급을 한다고 하니 위장 미혼 부부, 지금보단 줄어들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팩트맨이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독일에서 대규모 모터쇼가 열렸는데요. 가솔린 디젤 차는 사라지고 그 자리를 전기차와 수소차가 차지했습니다. 현대차는 7년 후부터 모든 트럭과 버스를 수소차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모터쇼 전시장을 가득 채운 각양각색의 전기차. 가솔린과 디젤차는 자취를 감췄고 70년 넘게 이어진 모터쇼는 모빌리티 쇼로 바뀌었습니다. Yes, the future is electric. 배기음으로 심장을 쿵쾅거리게 했던 고성능 레이싱카도 이젠 전기차로 탈바꿈했고 Motorsport is becoming more electric, more digital and more sustainable. 인텔이나 퀄컴 같은 반도체 공룡은 물론 자율주행 기술을 앞세운 글로벌 IT 기업까지 가세해 미래 기술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은 전기차 동무대가 될 거란 관측 속에 현대차 그룹은 한 발 더 나가 수소차에도 시동을 걸었습니다. By 2028, we plan to become the first global automaker to apply fuel cell system to all commercial vehicle models. 수소차는 충전 시간이 3-4분 정도로 짧고 한 번 충전에 서울과 부산 왕복이 가능할 만큼 주행 거리가 깁니다. 전기차의 단점이 수소차의 장점. 현대차는 우선 버스나 대형 트럭 같은 중장거리 상용차부터 시작해 영역을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덩치가 큰 만큼 대용량 수소연료전지나 모터 설치가 쉽고 고속도로 휴게소 등 충전 인프라 구축도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차는 작년부터 수소 트럭을 스위스에 수출하고 있는데 수소차 기술은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습니다. 문제는 비싼 가격인데 현대차는 지금의 절반 가격인 3세대 수소연료전지를 개발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전 세계의 치열한 경쟁을 뚫기 위해 우리나라 15개 기업이 수소 경제로 똘똘 뭉쳤습니다. 이 수소가 왜 미래의 먹거리로 불리는지 조현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소음 없이 자율주행하는 대형 트레일러, 수소 연료로 움직이는 무인 장거리 운송 차량입니다. 10시간 넘게 하늘에 떠 있을 수 있는 드론, 바다를 가르는 초대형 컨테이너선도 에너지원은 수소입니다. 군용 지프는 물론 도심 전차인 트램, 굴착기와 지게차까지 모두 수소 연료로 움직입니다. 이런 수소차가 움직이려면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가 많아야겠죠. 이 결국 수소 경제 대중화 여부는 충전 인프라에 달려 있는 셈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40년까지 수소 충전소를 1,200개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여기다 찾아가는 충전소, 이동식 수소 충전차도 서울과 제주에 먼저 선보입니다. 기업들이 수소에 매달리는 건 미래 먹거리를 넘어 생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탄소 배출 제로, 화석연료 제로 달성을 위해선 현재 수소 에너지 외엔 답이 없는 상황. 석유 제품과 가스를 팔아온 기업들은 수소 생산과 충전 인프라로, 탄소 배출이 많은 철강 업체들은 에너지원 전환과 연료 전지 소재로 눈을 돌려야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오늘 현대차, SK, GS, 롯데, 포스코 등 15개 기업이 모여 수소 동맹을 결성했습니다. 하지만 수소 경제 대중화를 위해선 기업뿐 아니라 정부의 맞춤형 지원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국회의원직 사퇴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이 발표를 호남에서 했는데요. 이달 말 호남 경선에서 반전을 이루겠다는 승부수로 풀이됩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호남 발전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국회의원직 사퇴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의 가치,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저는 국회의원직을 버리고 정권 재창출에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1차 국민선거인단 투표와 오는 25일 20만 호남권 권리당원 투표를 앞두고 자신의 고향이자 민주당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이 전 대표는 종로구민께는 한없이 죄송하다면서도 모든 것을 던져 정권 재창출에 집중하는 게 옳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광주 정신을 강조한 이 전 대표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도덕적이지 않아도 좋다는 발상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지사 측은 이 전 대표의 의원직 사퇴를 두고 지사직도 던지라는 압박용 아니겠냐고 분석했습니다. 이 지사 측 관계자는 경기지사 사퇴 시기는 본선 진출 여부가 결정되는 10월쯤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사는 경선 이후를 겨냥한 외연 확장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민생에 도움이 된다면 진보, 보수, 좌우 따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떤 정책이든 채택하고 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오늘부터 닷새간 전체 선거인단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1차 선거인단 64만 명이 투표합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네, 여랑야랑 오늘은 정치부 최선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자, 누구를 두고 고민을 하는 겁니까? 네, 바로 이재명 경기지사입니다. 이 지사 뭐 요즘 순항을 하고 있잖아요. 네, 충청 지역 경선에서 압승한 이후 당내 지지 선언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주 지역 위성곤 의원이, 어제는 부산 친문 전재수 의원이 이재명 캠프에 합류했습니다. 그런데 전 의원의 SNS에 환영하는 글과 동시에 배신감을 토로하는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입에도 담지 말라거나 기회주의자라는 비판이 거셌습니다. 충청도 이 경선 보니까요. 친문 권리당원이 이 지사에게 쏠렸다 이런 보도가 많던데 또 다 그런 건 아닌가 보군요. 네, 이 지사 본인도 그런 여론을 의식한 걸까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어차피 뭐 당내 다 식구들인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결단해 주셔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손톱만한 힘이라도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엉뚱하게 이 불똥이 튄 사람도 있다면서요? 네, 바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어제 조 전 장관은 SNS에 윤석열 전 총장이 지검장 시절 검찰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표적 수사했다는 의혹 기사를 링크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삭제했습니다. 이 글 밑에는 이재명 지사를 옹호하지 말라는 비판글이 달렸습니다. 이재명을 다신 언급하지 말아라. 경선 기간에 올리는 이유가 뭐냐는 비판. 이재명을 찍느니 차라리 야당을 밀겠다는 언급까지 나왔습니다. 이른바 아직 이 행보를 결정하지 못한 친문 의원들도 좀 고민이 많겠군요. 네, 이재명 지사는 용광로 캠프를 외치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요. 아직 중립을 지키는 친문 의원들도 적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중립지대에 남아있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다 없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네, 또 다른 친문 의원도 계획을 묻자 경선이 끝난 후 하나로 뭉치는 역할을 하려고 한다면서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월간 출마 선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이 대선 출마를 이미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실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쨌건 온라인으로 출마 선언을 한 건 오늘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제가 힘을 모으면 대한민국을 기득권 공화국에서 기회공화국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담대한 용기로 국민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왜 이 월간 출마 선언으로 오늘 제목을 정했습니까? 네, 7월에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8월에는 고향에서 출마 선언 비슷한 걸 한 적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자기 고향에서 친지, 가족, 친구 한 200명 정도 모아놓고 하는 소박한 출마식을 하죠. 고향에서 아주 소박하게 우선 제 일성으로 대통령 출마를 선언하는 것을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시대가 요구한다면 자신을 던질 각오는 되셨습니까? 제가 미래와 또 우리 국민을 위한 길이라면 헌신을 하는 것이 제 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보통 출마 선언은 이제 날 잡아서 이제 한 번에 하는데 저렇게 자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무소속 후보로서 존재감을 알리기 위한 행보로 보이는데요.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이 꽤 있습니다. 민주당 차기 대선 후보 중에 지지 후보가 없다는 응답을 한 사람은 28.1%로 이재명 지사 다음을 기록했고요. 국민의힘도 지지 후보가 없다는 응답이 17.1%, 두 자릿수입니다. 이른바 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함께 제3지대로 분류되던데, 그러니까 부동층의 이 틈을 노리는 거군요. 네, 김 전 부총리 이제 출마하는 건 다 알았으니 눈에 띄는 공약이나 비전을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이 거대 정당들의 분발을 위해서라도 참신한 공약을 좀 내놓으면 좋겠습니다. 야랑야랑이었습니다. 탈레반이 여성 시위대에 발포를 해 2명이 숨졌습니다. 여성의 정치 참여를 요구하는 시위였습니다. 염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 옷과 히잡을 쓴 여성들이 비명을 지르며 혼비백산 달아납니다. 길거리에는 들것에 실린 시신도 보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서부 헤라트에서 탈레반의 총구는 시위대를 향했습니다. 2명이 목숨을 잃었고 8명이 다쳤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성의 정치 참여 등을 요구하며 시작된 시위는 수도 카불 등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탈레반을 지원하는 파키스탄에 항의하기 위해 파키스탄 대사관 앞에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무장한 탈레반이 시위대를 막아서지만 여성들의 구호는 계속됩니다. 그러나 탈레반은 결국 여성을 배제한 채 33명의 과도내각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수백만 달러 현상금이 걸린 미 연방수사국의 1급 수배자 등 강경파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2008년 미국인을 포함해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카불 시내 호텔 테러 등을 주도한 시라주딘 하카니는 내무부 장관의 이름을 올렸고, 총리 대행으로 지명된 모하마드 하산 아쿤드는 UN 제재 대상에 오른 인물입니다. 미 국무부는 국제사회에 약속한 포괄적 내각이 아닌 탈레반으로 채운 인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이렇게 다시 탈레반 치하로 돌아갔는데 사흘 뒤면 벌써 미국에서 9.11 테러가 발생한 지 20년이 됩니다. 아직 1,100명 넘는 희생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권갑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1년 9월 11일 오전 8시 46분 알카에다 테러리스트들이 납치한 아메리칸 항공기가 110층 뉴욕 세계무역센터 북쪽 건물에 충돌합니다. 붐! 니키아 모건의 어머니는 당시 이 건물 94층 보험회사에 근무 중이었습니다. 잔해가 철거되면서 희생자들의 유해는 수습됐지만 상당수는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모건은 뉴욕 의학검사연구소로부터 어머니 유골을 발견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유전자 분석 기술이 좋아진 덕에 작은 뼈 조각에서 어머니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장례도 치르지 못했던 모건은 당국에서 이렇게 긴 시간 노력하고 있을 줄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9.12 테러로 인한 공식 사망자는 2,977명. 이 가운데 1,106명의 신원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They never found him. So, we kind of know where he was. He was about on the 40th floor. 유골을 찾았어도 시간은 20년 전 그날에 멈춰 있습니다. That day is every day here. That morning is every morning. 테러 주범이었던 오사마 빈 라덴을 숨겨준 탈레반. 최근 아프간 철군 사태로 그날의 아픈 기억이 희생자 가족들을 무겁게 누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학구입니다. 중국 도심 한복판에서는 시신이 든 가방이 발견됐습니다. 이 시신 가방을 들고 택시에 타려던 남성이 기사에게 덜미가 잡혔습니다. 베이징 사공성근 특파원입니다. 중국 장시성의 대로변. 택시를 잡은 남성이 커다란 여행 가방을 트렁크에 넣으려 합니다. 이를 돕던 택시기사가 가방에 무엇이 들었는지 묻자 그대로 줄행랑을 칩니다. 혈흔을 발견한 택시기사는 곧바로 공안에 신고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공안은 버려진 가방 안에서 10대 여성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重大刑事案件，经侦查，陕西籍男子谢磊有作案嫌疑，警方悬赏3万进行通缉。 공안 당국은 곧장 현상금을 걸고 무인 드론까지 투입해 용의자 수배에 나섰습니다. 지역 주민들까지 밤샘 수색에 합류한 결과 용의자는 도주 28시간 만인 오늘 오전 11시쯤 사건 현장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시장가에서 붙잡혔습니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 옷을 갈아입고 자전거를 이용해 도주하다 발각된 겁니다. 공안 조사에 따르면 33살의 이 남성은 인근 유명 유흥업소 관리인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인 10대 여성은 같은 업소 종업원이었습니다. 공안 당국은 용의자를 구금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6.25 당시 우리 군 사상자가 10,000명 넘게 나온 금성전투를 미화한 중국 영화의 국내 개봉이 여론에 밀려서 결국 상영 철회됐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휴전선 인근 금성천에 다리를 놓아 건너려는 중공군. 唯一想的事儿就是通过那座桥。 미군 전투기를 죽음의 폭격기로 저주하며 대공포를 쏩니다. 중공군이 한국군 5만 명을 섬멸했다며 선전한 금성 전투를 그린 이 영화. 한국 전쟁을 미국의 침략이라고 표현하는 등 중공군의 일방적인 시선을 반영합니다. 중국 배급사도 항미 원조 70주년을 기념하며 이 영화를 홍보했습니다. 당초 영상물 등급위원회는 15세 이상 관람가로 판정해 TV나 인터넷에서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향 군인회 등이 한국전쟁의 본질을 왜곡했다고 반발하는 등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교육 기회는 적고 영화나 그런 쪽으로 더 많이 접할 상황이 되면은 잘못된 정보잖아요. 이게 그거는 조금 우려스럽긴 한데. 국내 수입 배급사 측은 오늘 등급 분류를 포기했습니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오늘 국회에서 수입사가 부담스러웠는지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전쟁을 소재로 한 중국 영화가 계속 제작되고 있는 만큼 비슷한 논란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비 온 뒤 맑음이란 말이 딱 어울리는 하루였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다시 높고 푸른 하늘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코스모스까지 이렇게 활짝 핀 걸 보니 성큼 다가온 가을이 더욱 실감나는 것 같네요. 내일도 별다른 비 소식 없고 하늘은 쾌청하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면서 시야가 답답하겠습니다. 차간 거리를 충분히 두고 감속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가을색이 조금씩 짙어질수록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내일 내륙의 일교차는 10도 이상 벌어지기도 하겠습니다. 아침엔 서늘하다가도 한낮에는 서울과 대구가 29도까지 오르는 등 다소 덥겠습니다. 모레 전남과 제주에는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에 전국에서는 주말까지 맑은 가을 하늘을 즐기기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 사건을 포함해 이 요즘 전자발찌 사건이 워낙 많아서 좀 찾아봤습니다. 이 전자발찌 채우기 시작한 게 2008년부터인데 이 해마다 끊고 도망갔다, 차고 범행 저질렀다 이런 기사가 빠진 적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이 발목 장신구라는 비아냥까지 나왔던데요. 그때부터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해명만 해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자발찌 착용자는 4,800명이 넘는데 이 관리자는 200여 명이라는데요. 그렇게 필요하면 10년 넘게 도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건가요? 오늘의 한마디, 13년째 발목 장신구로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